안녕하세요.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선 소장입니다. 요즘 들리는 의견 중에서 서울에 투자할 곳은 이제 없다. 또 할 만한 곳은 너무 올라서 비싸다. 라는 말이 많은데요. 시선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남들은 모르는 극소수만 아는 기회가 보입니다. 오늘은 그 지역과 방법을 저와 함께 살펴볼게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그래프입니다. 올해 2025년과 비교를 했을 때 내년에는 얼마나 공급될까요? 불행하게도 공급은 80% 이상 뚝 떨어집니다. 이건 5,000호실도 안 되는 수준이죠. 좀 더 현실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요. 서울 전체에서 9,500세대에 달하는 헬리오시티의 반밖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렇듯 내년의 물량은 역대 최저 기록을 찍을 겁니다. 그만큼 서울 아파트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날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2026년만 잘 넘긴다면 공급 물량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서울에서 필요한 아파트의 수요는 매년 46,000가구로 꾸준한데도 불구하고요. 2026년부터 27년, 28년까지 한창 부족합니다. 2029년부터는 아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이후로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서울의 아파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야 합니다. 빈 땅이 아예 없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도 급제동은 걸린 상태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대규모 재개발의 구역 해제 때문입니다. 잠시 저와 함께 2026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은 뉴타운을 통해서 대규모 재개발 구역들을 많이 지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지금까지 서울에 입주한 많은 아파트들이 이 뉴타운을 통해서 공급이 된 거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온 이후부터는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재개발의 흐름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노후주택가를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벽화마을이나 주민 공동체 시설에 힘쓰기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오세훈 시장이 지정했었던 재개발은 대거 해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박원순 시장이 임기했었던 10년 동안은 재개발이 구역 지정된 건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요. 즉 현재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게 된 이유로는 건축비나 금리의 상승도 있겠지만 대규모 재개발 해제가 압도적이다라는 것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년에 닥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직접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으로 과거 오세훈 시장이 많은 구역 지정을 했었던 것처럼 최대한 많은 곳에 재개발을 지정하고 있고요. 이재명 정권도 마찬가지로 공급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공급 대책들을 서둘러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곳에서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서울시는 분양에 초점을 두고요. 국토부는 임대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분양이든 임대든 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있어야겠죠. 재개발과 재건축이 무엇보다 선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명확합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어떤 지역에 집중을 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알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서울시는 역세권에 꾸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세권에서 재개발을 한다면 용적률은 500%에서 최대 8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재개발 용적률이 300% 정도에 불과하니까 이 역세권에서는 2배 이상의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용적률의 절반 정도는 공공기여를 해야 하지만요. 나머지 절반은 원래대로 일반 분양이 가능해서 결과적으로 내 사업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역세권에 관련된 보도자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먼저 올해 5월에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의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준주거 지역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주고요.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350m 이내까지 완화해줍니다. 또 얼마 전인 8월에 나온 보도자료도 보겠습니다. 서울시의 핵심 사업인 모아타운을 할 경우에도 역세권에서 추진한다면 준주거 지역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주기로 했습니다. 모아타운에 부여되는 용적률은 보통 300%인데요. 역세권에서 개발을 하면 500%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차이면 수익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또 공공에서만 가능했었던 도심 복합사업, 이건 이제 민간에서도 가능하게 됐는데요. 이럴 경우에 용적률은 700%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은 붙습니다. 성장 거점형에서는 더블 역세권이어야 하고 주거 중심형에서는 역세권이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국토부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국토부 역시 역세권의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2025년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으로 역세권에서 개발을 할 때는 용적률을 추가로 150%더 완화를 해주고요. 건폐율도 최대 수준으로 완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고밀 복합도시로 조성을 할 계획이에요. 이달 9월 7일에는 공공도시복합사업 시즌2도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에서 용적률을 1.4배 완화를 해주고요. 이를 통해서 수도권에는 5만 호에 달하는 공급을 착공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역세권에서 한다면 용적률을 1.2배를 상향해 줍니다. 더불어서 역세권에 위치한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에는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더 부여를 해줍니다. 이처럼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을 기준으로 서울시는 아파트 분양을, 국토부는 아파트 임대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센티브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상향이 될 거예요. 서울의 역세권을 세어본다면 338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세권 재개발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될 지역에 미리 들어가야 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338개의 역세권은 전부 개발되지 않습니다. 먼저 안 되는 지역부터 예를 들어볼게요. 2호선 건대입구역에 접한 화양동은 노후도 80%를 넘을 만큼 재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권이 너무 활발하고 강해서 현재는 재개발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 이번엔 반대되는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에 접한 성산동으로 가보자면 이곳은 노후도가 65%로 준수한 수치를 보입니다. 상권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이 계단은 3번 출구고 여기가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요.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권이라는 반대 요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곳은 역세권 시프트로 추진 중에 있고요. 동의율은 65%를 받아서 서울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마포구청역처럼 역세권이면서 상권이 없는 대표적인 지역을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그곳은 바로 청량리역의 전농동 일대입니다. 청량리역에는 전체 14개 노선이 들어서면서 앞으로 대체 불가능한 교통 거점으로 탄생할 예정이죠. 이에 따라 청량리역의 주변에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들, 또 초고층 건물들이 올라서면서 대규모 상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청량리역의 오른쪽에 있는 전농동은 상황이 아예 다릅니다. 이곳의 노후도는 90%가 될 만큼 높은데 상권은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입지입니다. 전농동은 14-1부터 4구역까지 나뉩니다. 이 중에서 역 승강장으로부터 반경 350m에 들어오는 1구역과 2구역은 용적률 500%를 받고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는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더욱더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사실 굉장히 희소합니다. 대부분의 역세권이라면요, 유동 인구도 많고 또 상권도 잘 돼 있고 노후도가 낮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는 역세권이지만 상권이 약하고 노후도는 또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곳, 이런 곳들을 미리 선점해야 하죠.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본론입니다. 방금 예를 들었었던 마포구청역이라든지 청량리역처럼 이렇게 개발이 될 지역을 몇 군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군자역 일대입니다. 군자역은 5호선, 7호선의 더블역세권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인데요. 여기에 바로 인근으로는 이렇게 상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바로 상권이 없어지고 노후주택가가 빽빽한 동네가 나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빨간색이 진할수록 노후도가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대의 노후도는 65% 이상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은 물론이고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이 모두 다 가능하죠. 군자역에 접한 중랑천의 양옆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는 지하화되고요. 지하화가 되고 남는 그 위의 공간에는 공원이 만들어지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군자역이에요. 이 지하화 사업에만 해도 1조 2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 일대의 재개발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 지역을 꼽자면 5호선 구분다리역의 일대입니다. 이곳 역시 역 주변으로는 상권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한 블럭만 안으로 들어간다면 바로 노후주택가가 펼쳐집니다. 이 일대에선 여기가 유일해요. 그리고 이곳의 노후도는 65% 이상으로 재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바로 위를 보시면 전부 40년이 넘은 재건축 아파트가 모여 있는데요. 이 모든 곳들이 재건축이 된다면 무려 1만 5천 세대에 달하는 신축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대도 역시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과 함께 정비 사업의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곳입니다. 세 번째 지역으로는 공덕역입니다. 공덕역에는 이미 5호선과 6호선, 경의중앙선과 공항선이 지나가고요. 향후에는 신안산선이 정차합니다. 이 부근이 공덕역입니다. 4개 노선을 가진 데다가 업무지구까지 가지고 있어서 입지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이 일대 역시 역의 바로 근처로 상권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노후주택가가 금세 빼곡하게 나옵니다. 실제 현장을 함께 보자면 노후도는 88%로 높고 도로가 매우 좁으면서 협소합니다. 이곳은 이미 역세권 시프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적률은 600%, 또 전체 1300세대로 개발할 계획이에요. 또한 토지 등 소유자가 325명 정도로 적어서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땅값이 평당 6천만 원 정도로 비싼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동의율은 낮은 편인데요. 향후에 마포구의 아파트 시세가 더 높게 상승을 했을 때 그때가 된다면 동의율 징구가 잘 되겠지만 당장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외에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지역 몇 군데를 언급을 해보자면요. 마포구의 대흥역 일대나 중구의 청구역 일대, 그리고 성동구의 용담역 일대도 보시면 좋습니다. 저희 한가족 유튜브에서는 지금까지 이재명 정권의 기간 동안 아파트 투자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현재 아파트를 매수할 때 대출 6억 한도라는 강력한 규제 정책에 더해서 이제는 2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매수할 때 자금 출처를 지금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지 않거나 또는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금 출처를 분명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파트 투자는 거의 불가능해진 겁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규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시도지사가 주로 지정을 했었지만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용산과 강남 3구죠.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는 마포나 성동, 동작구 같은 주변의 지역들도 같이 묶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갭 투자가 불가능해지고요.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하죠. 참고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아파트 규제는 많습니다만 이와 반대로 빌라는 비아파트로 분류가 돼서 여전히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원래라면 아파트에 투자가 됐어야 될 돈은 어디론가 분명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또 어디로든요. 그리고 서울의 상급지에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은 향후에 신축 아파트로 올라서는 재개발 빌라만이 유일합니다. 이번 정권 동안 많은 돈은 빌라로 흘러가게 될 거고 우리는 정부와 서울시가 개발하려고 하는 곳을 미리 선점을 해야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한가족과 함께 대다수가 놓치는 역세권 재개발 예정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정책에 묻어가는 투자의 기회는 바로 이런 곳에서 시작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전화주세요. 여기까지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